자, 부동산 얘기하겠습니다. 11.3 대책 이후에 그 부동산 시장이 뭐 37군데 조정지역이 뭐 전매자니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이제 좀 얼어붙는 듯한 상황이 금리 인상이 이제 기름을 부은 듯한 그래서 냉각이 심화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11.3 부동산 대책 뭐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11.3 대책에 대해서 왜 국토부에서 이제 뭐 합동 경제 관련 기관의 합동 대책으로 해서 했지만 11.3 대책의 그 정식 명칭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 아닙니까? 네. 그 얘기는 길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11월 2일까지는 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했다라는 거죠. 이게 정책의 실패 아니면 부동산 정책 대응의 단순한 어떠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더 방임적이고 의도적인 목표치가 있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제가 좀 자세히 찾아보려고 국토부에서 이제 국회 국감 자료로 이제 낸 거를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분양권 전매가 한 212%가 된 데가 있고 서울 경기는 87에서 한 65%까지 전매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전체의 한 70% 이상이 분양권 전매에 가담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주택가격은 버블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그 버블링이 다 되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임박해지고 가계부채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 관리를 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발표했다라는 거죠. 조금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다라고는 판단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1.3 대책에는 투기 수요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부 투자 수요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주택을 투자로 보고 투자 대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제도를 풀고 정책을 풀었다라는 부분이 바로 11.3 대책이 나오게 된 근저에 깔린 어떠한 인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풀에서 이제 몇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나 이런 거는 좀 선지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후폭풍처럼 큰 그 데미지로 오지 않았을 텐데 항상 시기가 늦어요. 타이밍이요. 그죠?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고 그랬나요? 글쎄 뭐 저도 관계 당사자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가계부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세웠을 때에도 결국에 뭐냐면 집단대출을 뺐지 않습니까? 집단대출을 빼다 보니까는 그 집단대출로 이어진 가계대출의 증가는 지금 가계부채를 옥죄고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이번 달에도 약 8조 가까운 가계부채가 또 증가를 하고 2017년에도 그렇게 증가를 할 것이고 2018년에도 그렇게 증가를 할 겁니다. 결국 정부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몰라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보다는 약간의 그 의도적인 방임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늘 뭐 저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 활동 오래 했지만 정부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조는 하향 안정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버블링이 되거나 이런 것도 원치 않고 의도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 제가 정부 변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내수 경기가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 부분 내수 경기를 차지하고 있던 건설 경기나 주택 경기를 부양시킬 수밖에 없었고, 근데 거기서 아쉬웠던 거는 이런 가계부채는 이제 뻔히 볼 수 있는 거고, 이정수 선생님하고도 늘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부동산 가계부채 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보다는 자영업자의 운영자금 대출이나 생활자금 대출 이런 것들의 악성부채가 될 우려가 훨씬 더 큰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건데 뭐 의도적인 방임 저는 그런 표현은 별로 동의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선생님하고 지금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아무도 살릴 방안을 얘기 안 하니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안정적인 가격세를 유지해 준다라면 가장 해피한 상황이 되죠. 근데 이제 사실 한국 경제가
올해 아니면 2015년부터 이렇게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누누이 얘기가 돼 왔었죠. 거기에 따르는 개선도 요구가 됐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유지되고 운영되기도 했지만 사실 그 정책의 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6년 중반부터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서부터 이제 본격화가 된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문제가 생기는 탄핵 정국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에 뭐냐면 경제 문제라는 거는 현안이라는 거는 이 긴박을 요할 때도 있고 또 법을 바꿔갖고서 그 법이 시기에 적합하게끔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희망을 얘기하기에는 모든 것이 지금 탄핵 정국에 올인해 있다 보니까 경제 관련 법들은 지금 표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에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고 한국 경제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감이 있지요. 결국에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는 경제적인 어떠한 이런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산업이 둔화되는 가운데에서 건설 경기를 부양시켜서 목표치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필요한 정책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그것이 건설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된 게 아니라 오로지 주택 분야만 나홀로 성실을 이뤘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문제가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건설 경기가 부양이 됐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SOEC도 개발을 하고 건설회사들도 존립을 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